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주차 외교정책론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 안심하기가 어려워서 또 2주 또 대면 수업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주간, 그 주간에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번 학기 일정은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시로 학교 홈페이지나 어, 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수나 학생이나 학교 일정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 지난주까지 이제 과제 겸 해가지고 우리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을 캡스톤 디자인 소개한 학교의 동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담당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2주 대면 수업이 늦추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일정도 캡스톤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또 신청하고 여러분 지원금들을 1인당 10만 원 정도 받고 그렇게 하는 처리 부분도 아마 늦춰졌을 거라고 보는데, 특별히 각 조장들은 그걸 잘 확인해서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5주차 중에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조장들은 한번 모여서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진행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사실은 저도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이번이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일 겁니다. 대부분 우리 과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언제가 좋을까요? 이번 5주차 지금 녹화하는 건 지금 4주차 전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다르지만 한번 제가 카톡을 통해서 조장들 단톡방을 한번 만들지요. 그렇게 해서 한번 소집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시간표상에 있는 외교정책론 수업 시간 중에 한번 이번 주에는 한번 만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스크 하고 서로 학교의 엘리베이터나 건물마다 또 학과 사무실에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으니까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고 한번 요새 꽃이 학교 캠퍼스에 벚꽃이 만발한데 사람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야외에서 만나도 좋고 아니면 제 연구실에서 만나도 좋은데 일단 한번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장들은 이번 주에 한번 만난다고 염두에 두시고 계시죠. 먼저 지금까지 한번 종합을 해보면 1조는 독일을 하기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2조는 러시아, 3조 일본, 4조 미국, 그렇죠? 변동사항 없죠. 예. 조금씩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나 또 관련자들을 해서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독일 대사관 독일 대사를 접촉해 가지고 한번 면담을 요청해도 가능합니다. 또 실제로 서울까지 간다 하면 우리가 받고 있는 교통비도 일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너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부산에는 최소한 영사관들은 거의 지금 여기 네 국가의 영사관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영사가 나와 있는 국가가 어딘지 확인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확인을 하셔서 총영사관이 나와 있으면 총영사님 명담을
한번 신청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사나 아니면 문화원이 나와 있으면 문화원장이나, 그죠? 보통의 경우에, 작은 경우에는 총영사나 영사가 문화원장을 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쭉 조사해서 확인해서 적절한 그 외교관을 만나서 한번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관들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면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 외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지에, 더구나 현지 주재국의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면담을 요청할 때는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것보다는 쉽게 아마 만나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쉽던 쉽지 않던 그 과정을 잘 기록하고 또 보고서로 작성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캡스톤 디자인의 목적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수시로 저와 상의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랬죠. 아마 그렇게. 다만 이게 학교에서 지원하고 학교에 보고하고 하는 그 보고서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도 알아보지만, 여러분들도 지지난주에 봤던 그 학교에 지원해주는 그 부서 담당자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한번 저하고 주장들은 다 만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대면 수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억지로 다 만나면, 만일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참 우리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사회적 그 거리두기 운동, 또 자가격리 이런 거 안 지켰을 때 1년 이하 1,000만 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아니더라도 주말에 보니까 사실 이제 너무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오래되다 보니까 지칩니다. 그렇죠? 모두들 지쳐서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 느슨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데 보니까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도 학교 안 가니까요. 뭐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전부 온 국민이 다 가택연금 당하는 격이라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인류 역사상 아마 처음이죠, 그죠? 이런 일이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게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이니까 처음 있는 일인데 한번 참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들은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고 해서 여기에 좀 더 추가하거나 해야 될 것들이 있겠다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올려달라고 그랬었죠. 제가 쭉 확인을 하니까 다들 고민하고 조별 모임을 잘 한 흔적들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그 과제란에 들어가셔서 다른 조가 어떻게 어떤 것들을 추가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하면은 좀 더 풍요로운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중에 그 뭡니까? 조장들이 모일 때 자기 조에서 어떤 내용들을 인터뷰하고 이제 방문해 가지고 할 때 포함시키는 게 좋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다 뽑아 오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물론 통일될 필요는 없죠. 각 조마다 조의 특성에 맞게 하는 거니까 통일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조들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다른 항목들을 더 포함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요새가 또 코로나 전국이니까 코로나 전국을 맞아서 당신들이 지금 주재국에서 우리 지금 부산에서 뭐 어떤 어,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당신들의 교민들이나 또 외교관계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추가한 조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조장들이 모일 때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각자 자기 조에서 생각했던 그 포맷을 한번 다꼭 조장들이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4주차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외교 원리와 실제라는 책입니다. 2014년에 서울 명인문화사에서 출판됐는데요. G.R. 베리지라는 사람이 저자고 심양섭 씨가 역자인데 상당히 쉽게 외교에 관해서 우리가 국제정치 개론할 때 지구촌 정치학에서 했던 외교 파트 부분은 상당히 좀 학구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재미없었을 수도 있는데 요 책은 상당히 서술적으로 해가지고 어렵지 않게 또 조금 대사관 외교의 기원이라든가 대사와 대사관과 영사관이 사실은 뿌리가 다른다는 거, 영사관은 어, 외교관이 아니라는 거 사실은 그죠? 그 출발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게 한번 교양서적으로서라도 한번 쭉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걸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앞으로도 필요한 책들 여러 권 있는데 되면 하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캡손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받는 돈 중에 도서 구매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굳이 우리가 한 번 읽을 뭐 교재로서 뭐 집중적으로 할 그런 책이 아닌데 모두가 사기보다는 이렇게 한 몇 권이라도 사서 돌려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면 수업할 때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중에 또 관심이 더 있으면 지금 뭐 한번 도서관이나 또 한번 뭐 이렇게 쭉 뭐 온라인으로 한번 이 책을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을 좀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인터뷰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을 좀 정리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대사와 영사가 어떻게 다른가, 그죠? 원래 최초에는 대사와 영사가 다른 뿌리를 두고 심지어는 서로 갈등하는 그런 조직 구조였었는데 이제는 같은 외교관으로서 외교 그 필드에 대사관과 영사관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사라고 하면 그죠? 주재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하는 임무를 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주한 미국 대사관이다, 대사다 하면은 한국이 주재국이 되는 거고 미국이 파견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임무를 하는 것이 대사입니다. 관공서가 대사관이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대표하느냐? 여기는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외교, 뭐 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총괄적으로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나 공사, 대사보다 조금 급이 낮은 것이 이제 공사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사나 공사나 다 파견국의 대표 자격으로서 주재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대사가 공사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이고 규모가 클 때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관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 처음부터 대사를
대사관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공사관이 설립되죠. 공사관이 설립되다가 좀 더 외교 관계가 깊어지거나 더 이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한다 생각하면 이제 대사급 외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현대에 와서는 그런 개념이 좀 사라지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 전부 대사급 을 파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사라는 것은 왜 대사보다 하위의 어떤 관리 외교 관리로서의 그런 랭킹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사가 대사관에서 넘버 원이라면 공사는 보통 넘버 투입니다. 그리고 뭐 대리대사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대사가 대통령이라면 비유를 들자면 공사는 그 대통령 아래서 각 장관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대사관 내에 대사는 하나지만 한 사람이지만 공사는 여럿인 경우가 많습니다. 파견국의 규모가 크면 뭐 경제 담당 공사, 뭐 문화, 뭐 정치 담당 공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대사 캐비넷처럼 그렇게 해서 대사를 보위하죠. 전문성 있게. 어쨌든 그 총괄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대표하는 임무가 바로 대사관입니다. 그런데 영사는 원래 그 뿌리가 시작할 때 어, 주재국에서 파견국의 교민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민과 관련된 업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파견국의, 주재국의 파견국의 교민들이 왜 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이 외교가 결국은, 어, 유럽에서 시작한 유럽 외교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유럽 외교의 틀이 지금 현대 외교의 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유럽 사람들이 왜 아시아, 일본에 가고 필리핀에 가고 뭐 다른 나라에 가겠습니까? 대체로 통상 이익입니다. 통상 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A라는 나라의 국민들이 B라는 나라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거기 가서 상주하고 살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 관련해서 선교사들이 또 무역이나 이런 통상 이외에는 또 많은 역할들을 유럽에서는 차지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교민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파견국의 국가 이익하고는 조금 이렇게 결이 다른 것이죠. 파견국의 국민의 이익이라면 영사 업무는 대사 업무는 외교 업무는 파견국의 국가적 업무. 그러니까 파견국의 국가적 업무라면 그 당시에는 결국 왕인 거죠. 그죠? 파견국의 국왕과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대사나 이 외교관들이 담당하는 업무들은 주로 누가 국왕과 관련된 그죠? 국가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할 대표들은 대체로 국왕의 근친에 있던 측근들이 파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왕 로열 패밀리라든가 왕족이라든가 아니면 귀족들이 주로 공사나 대사로서 주재국으로 파견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사의 경우에는 그런 귀족들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어떻게 보면 평민들 또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파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국에서도 파견국 내에서도 이 대사로 파견되는 풀하고 영사로 파견되는 풀이 계급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사와 영사는 그 뿌리가 다르다는 거, 기원이 다르다는 거, 그런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다면 현대 외교에서는 어떤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외교는 그 프랑스 외교 시스템의 골격에서 발전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면 뭐 주로 협상인 거죠. 지금 근대 이전에도 고대에도 외교는 있었죠. 어떤 의미에서 고대의 외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메신저, 사신이 뭐 중국에 사신이 간다든가 뭐 이런 것은 결국 뭡니까? 외교 지금의 시각으로 이해하면 외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주하는 외교관들이 없었던 시절에도 중세나 고대에도 임시적으로 어떤 국왕, 그 국가를 대표하는 특사로서의 사신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간다거나 이런 역할을 한 외교 시스템은 늘 있었던 것이죠. 그 의사소통하는 차원에서. 그러다가 오늘날과 같은 외교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프랑스가 유럽에서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아주 왕성하게 행사하던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세 프랑스 외교 시스템이 바로 현대 외교의 골격을 만들었는데 1961년에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것을 어,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그 61년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바로 근세 프랑스 외교 시스템이 그대로 대부분 골격이 녹아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교 관계에서 큰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 체제를 어,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프랑스 외교의 시스템의 특징이 뭔가? 나아가서 61년 비엔나 협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특징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상주 대사관입니다. 그 이전에는 외국 특사가 외국의 사신이 상주하지 않았죠. 상주하지 않고 자기 볼일 보면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적인 유럽의 외교 시스템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외국의 사절이 본국으로 우리나라에 오면 환영하고 서로 볼일 보고 돌아가는 것이 예지 여기에 상주하는 경우는 없었죠. 상주할 이유도 없었고 간첩이 아닌 이상 그죠? 그 상주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죠. 왜? 상주하면 여기서 우리나라가 비밀로 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정보들을 다 본국에 알려주게 되니까 간첩 역할을 하게 되니까 상주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교 비용이 상당히 크게 드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계속 사신을 보내야 되니까. 근데 상주하고 있으면 계속 사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용이 안 들 거 아닙니까? 그 바로 이 상주 외교관이 프랑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프랑스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교류하는 국가들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이게 필요할 때마다 계속 가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외교관을 상주시키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미 가 있으니까 전달 사항을 전달하고 의견 수렴할 거를 하게 되는 거. 근데 이 상주 외교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 왜? 고대에는 그 근세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와 국가가 서로 어, 뭐라 그럴까요? 그 벽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외부인이 자국에서 상주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왜? 자국 어떤 정보를 빼내간다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사신이 오더라도 사신이 수도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수도에 오면 왕성에 오면 왕성의 자기 어떤 왕이라든가 그 주변 정보들을 정탐해 가지고 가서 침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불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인의 상상으로는
참 개념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치 근대 이전의 국가와 국가는 완전히 별개의 세상이었던 거죠. 지금은 우리가 지구촌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조금 먼 나라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죠, 사실은. 어쨌든 프랑스 외교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으로 상주 외교관을 시스템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비밀 외교, 그러니까 기밀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지금은 비밀 외교가 아니라 다 공개 외교가 특징이고 공개 외교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국가와 국가가 맺은 어떤 뭐 그런 뭐 약속이랄까 협약이랄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대체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현대에는 그렇지만 프랑스 외교 시스템이 시작될 때는 이 비밀 외교가 주로 어, 원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와 국가가 관계를 맺는데 그 뭐죠? 국가와 국가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왕과 왕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국왕과 B라는 국왕이 서로 외교를 맺는데 어떤 이해관계는 어, 자국 국민들의 이해와 상충하는 그런 이해가 있을 수 있죠. 국왕에게는 이익이지만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서로 딜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알려지면 자국민들의 반발, 심지어는 이렇게 저항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이 국왕들이 외교를 할 때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지 이걸 비밀에 붙인다는 거죠. 그게 그 국가를 위해서 어,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당시 왕국 하에서는 절대 군주제 하에서는 국가의 이익이 군주의 이익이기 때문에 군주들 간의 이런 외교 관계가 비밀 외교에 입각해서 대체로 수행됐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의전이 상당히 이 의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현대 외교에서도 외교는 의전이다 할 만큼 의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의전이라는 것은 결국 국왕과 국왕이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서열이 있는 겁니다. 뭐 자리를 앉더라도 누가 상석에 앉고 누가 말석에 앉느냐 이런 뭐 그 당시 같으면 교황이 가장 상석이고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프랑스 왕이겠고 그 다음은 뭐 어느 나라 왕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왕과 또 귀족들이면 뭐 어떻게 자리를 배치한다거나 또 뭐 그 이외에도 상당히 의전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프랑스 외교 시스템에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하면 상주 외교관 시스템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비밀 외교였다는 것, 또 의전을 상당히 중요시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9세기 정도까지 오면 1800년대에 들어오면 외교관들이 직업화됩니다. 전문 직업인화됩니다. 그 얘기는 상주하니까 프랑스가 뭐 어떤 A라는 국가에다가 외교관을 보냈는데 아까 그 외교관은 누구라 그랬죠? 대사나 공사들은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그죠? 상주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전 시간에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만 외교관들의 어,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죠? 보고하는 업무입니다. 어떠한 보고. 그러니까 정보를 본국에다가 분석해가지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전달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간첩, 그죠? 정보 수집의 기능인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상주하는 외교관이 어, 정보를 잘 획득하고 잘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주하는 국가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됐습니다. 권장되다 보니까 현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인도 현지인을, 그래서 현지 외교관만 파견 국가의 사람이고 부인도 자식들도 그 주변 사람들 친구들도 전부 누굽니까? 주재국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외교관이 파견한 외교관이 처음에는 파견국과 가까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견국보다도 어떻게 됩니까? 주재국과 더 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해관계까지도. 왜? 자기 부인도 주재국 사람이고 자식들도 주재국에서 교육받고 심지어는 언어조차도 주재국 언어만 하고 파견국 언어는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리고 외교관들이라는 것은 외교는 뭡니까?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외교가 기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재국과 파견국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주 외교관들은 파견국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견국의 입장보다는 주재국의 입장에서 파견국을 오히려 거꾸로 설득하는. 그러니까 파견국 입장에서 보면 내가 대사로 김태환이를 A라는 국가에 보냈는데 A라는 국가와 내가 싸울 때 김태환이는 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A라는 국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지화되니까 외교관이 상주에서 현지화되니까 파견국과 괴리가 생겨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뒤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정도 들어오면은 이렇게 외교관들이 상당히 이제 전문 직업인화되고 현지화가 되니까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직업 외교관들, 그러니까 현지화된 전문 직업화된 외교관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외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재국에 상주하는 파견국, 여러 국가에서 파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도 벌써 외교관들이 거의 전 세계에서 다 나와 있는데 그 외교관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외교 클럽을 통해서, 그죠? 대부분들 또 그들은 여기저기 외교관 대사관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건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남동, 서울의 한남동, 그리고 미국 같으면 워싱턴 DC 중에서도 매사추세츠 애버뉴라고 큰 길이 있는데 그쪽 그 길을 따라서 양쪽에 대사관 전 세계 대사관들의 많은 대사관들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엠버시 로라고 합니다. 엠버시 길. 그러니까 대사관들이 몰려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때 외교관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그 주재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본국에 보내야 되는데, 그죠? 서로 교류를 하겠죠. 교류를 또 해서 주재국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주재국에 와 있는 다른 파견국들의 정보들도 또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들의 시각을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외교관들은 매일 하는 게 맨날 노는 거다. 소셜하고 친구 사귀고, 그죠? 맨날 파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뭡니까? 외교관들의 일이죠. 업무를 하는 수단이죠. 그런 파티와 소셜 교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또 그것을 분석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 외교관들끼리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죠. 그걸 이제 외교단이라고 하는데요. Diplomatic Corps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만의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장기간 상주하는 외교관들이 현지화돼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지인과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 파견국들의 외교관들과 교류하는 가운데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니까 자신들을 파견해준 파견국과 주재국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파견국의 입장에서 주재국을 설득하거나 주재국을 뭐 푸시를 주재국에 대해서 어떤 주재국을 설득해서 파견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주재국의 이익을 파견국에 대해서 대변하는 거꾸로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외교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전쟁을 왜 합니까? 각 국가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쟁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외교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단 애를 쓰고 또 그런 방법들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지 않으려면 A국과 B국이 싸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견국이 주재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면에 대해서 주재국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파견국의 파견국에서 보낸 외교관들이겠죠. 그러니까 외교관은 자연스럽게 파견국에 대해서 본국이 오해를 하고 있다든가 본국의 입장은 맞지만 그 본국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선 주재국의 입장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재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게 하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재국의 입장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결국에는 파견국이 아니라 주재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이제 파견국에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외교관들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순환시키죠, 외교관들을. 그래서 이 최초에는 상주하는 외교관이 계속 순환되지 않고 그 국가에 있어서 그 국가에 특화된 전문가로서의 이렇게 역할을 기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오히려 주재국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그거죠. 전문 직업인화된 외교관은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인 협상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교관은 파견국과 주재국이 갈등할 때 파견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재국의 입장에서 파견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는 외교관을 주재국에 너무 오래 있지 못하게 보통 한 뭐 3년, 2년, 3년, 4년 뭐 그렇게 4년, 5년씩 안 가더라고요. 한 2, 3년 단위로 해가지고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왜? 거기에 너무 토착화돼서 그 주재국의 이익에 대변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견국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외교관들로 파견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대사 얘기하는 겁니다. 대사 공사. 그런데 영사는 주로 평민들로서 주재국의 교민들의 이해를 보호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사와 대사관과 영사관은 사실은 좀 뿌리가 틀리고 업무도 틀리고 해서 근대 외교에서는 상당히 갈등의 대상들이었었습니다. 서로가 계급 자체가 틀리죠. 대사회 공사들은 외교관들은 로얄 패밀리들이고 또 귀족들이었던 반면에 주로 영사들은 평민들이죠. 이해관계도 평민들의 이해관계와 상당히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고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영사도 대사도 영사관도 대사관도 다 누가 관할합니까?
외교부에 속한 나라죠. 그래서 전부 다 조직적으로 외교부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대사가 가장 높고 그 밑에는 뭐라 그랬죠? 공사, 그 밑에 뭐 대리대사, 그리고 뭐 서기관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참사관급들 이렇게 있는데 영사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 대사관과는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그래서 총영사, 영사 중에 좀 규모가 크면 총영사가 있고 총영사 밑에 영사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독립되어 있지만 외교부 내에서 결국은 외교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 우리가 보면은 서기관부터 해가지고 쭉 외무고시 해가지고 올라가면 영사도 하고 뭐 서기관도 하고 영사도 하고 총영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사도 하고 대사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죠? 퍼스넬 차원에서 보면 그죠? 인력 풀 차원에서 보면 전부 다 영사관, 대사관 다 외교관입니다. 현재는 그죠? 외교관이고 또 같은 사람이고 영사가 승진하고 더 이제 경력이 되어서 대사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여전히 영사 업무는 엄격하게 대사 업무와 어, 구분돼서 영사라고 하면 대체로 교민 업무가 주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지금 부산에 와 있는 총영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주로 교민 업무, 그러니까 자국의 국민들의 뭐 경제, 뭐 무역, 또 뭐 기타 무슨 뭐 관광도 그렇고 요새는 또 관광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 민사 업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 업무들을 주로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것들도 그렇죠. 공공외교 차원에서. 그러나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사관 내에서도 교민 관련된 것들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 관련된 거, 무역 관련된 것들을 대사관에서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고 설명하기 조금 모호한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영사와 대사는 그죠? 우리 보통 외교관이다 하면 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사관, 공사관. 원래는 영사는 외교관하고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현대에 와서 그것이 통합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원래 뿌리가 달랐던 그 업무들의 고유 성격에 대해서는 짙게 서로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영사는 주재국에 있는 교민들과 관련된 업무들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뭐 비정치적인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대사에서 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차원에서의 대사관에서 하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한다면 영사관은 그 중에서 민간, 교민 관련된 업무가 주로 이룬다. 이런 얘기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영사 뭐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뭐 미국 영사를 면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역시 뭐 외교관입니다. 그죠? 원래는 뿌리는 시작은 외교관과 결이 다른 데서 출발했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는 역시 영사들은 외교관이고 직업 외교관들이 영사로 부임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업무 분야만 조금 다를 뿐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인터뷰 스케줄 잡고 인터뷰할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조장들을 통해서 한번 조장 모임을 갖게 되면 저하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어떤 질문들 어떤 인터뷰가 되면 좀 더 낫겠는지 그 관련해 가지고 같이 상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장 모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조원들끼리 한번
조장이 대표가 돼서 저한테 파견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표에게 뜻을 모아서 상의해서 저 만날 때 교수님하고 만날 때 이러이러한 질문들을 해달라,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해달라.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모두 다 이제 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조별 모임을 한번 먼저 뭐 반드시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인터넷상에서 갖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잊지 말고 음, 그 보고서를 만들 때 캡슨 디자인 마지막 보고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들 여러분 조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시키면 게 좋겠다 하고 얘기한 것들을 다 프린트 해 갖고 와서 또 중간에 또 논의해서 그때는 없었지만 이것도 한번 해봐야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수정해 가지고 조장 모임 할 때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든데, 그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근데 한 번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니까 보고 싶지 않아요? 저 보고 싶지 않아요? 저 여러분 보고 싶어서 아주 지금, 못 견디겠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라도, 학교에 와서, 한번 제 방을 문 두드리면 괜찮습니다. 다만 연락을 미리 줘서 제가 있을 때 약속을 잡아서 그렇게 또 그렇게라도 좀 해소를 해야죠. 그죠? 그러면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 관리 특별히 각별하게 유의하시고요. 어, 친구들 만나고 싶더라도 저희 저희 아이들도 저희 아들 녀석도 아주 그냥 친구 만나고 싶어서 그냥 밤만 되면 나가려고 자꾸 그러는데 언제까지 붙들어 놓을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보니까 조금 흐트러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피로도가 이제 쌓여서 그런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이 카페들에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마스크 잊지 마시고 조금씩 떨어져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꼭 더 미뤄지지 않고 4월 20일 주간에는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